에필로그. 리더 계층의 책무는 본래의 기능을 완수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본래의 성과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사회로부터 정당한 존재로 인정받아야 한다. 정통성이란 애매한 개념이어서 엄밀히 정의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는 결국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정통성이 없는 권한은 전횡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사회의 리더 계층으로서 매니지먼트는 그들의 조직에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녀야 한다. 정통성에 관한 전통적 근거는 매니지먼트에서 쓸모가 없다. 매니지먼트는 성과를 올리기 위해 그 지위에 있지만 성과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권한의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다. 사회의 니즈를 사업의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 기업의 역할이다. 시장과 개인의 니즈, 즉 소비자와 종업원의 니즈를 예지하고 식별하여 만족시키는 것은 매니지먼트의 역할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들도 정통성의 근거로는 불충분하다. 사업 활동을 합리적으로 설명은 해주지만 이를 수행하는 권한이 되지는 않는다. 자립적인 매니지먼트, 즉 그들의 조직에 봉사함으로써 사회와 지역에 봉사한다고 하는 매니지먼트의 권한이 인지되려면 조직의 본질에 기반을 둔 정통성이 필요하다. 그러한 정통성의 근거는 한 가지밖에 없다. 바로 인간의 강점을 생산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조직의 목표이자 매니지먼트 권한의 기반이 되는 정통성이다. 조직이란 개인으로서의 인간에게, 나아가 사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의 인간에게 어떤 식으로든 공헌을 해야 하며 자기 실현을 이루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사회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조직을 발명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노동의 분화에 필적할 만한 중요성을 지닌다. 조직의 기초가 되는 원리는 사적인 악덕은 사회를 위한 것이다가 아니라 개인의 강점은 사회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다. 이것이 매니지먼트에게 정통성이 부여될 수 있는 근거다. 그리고 매니지먼트가 가지는 권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이념적인 원리다. 옴기니의 글. 96세 생일을 8일 앞둔 2005년 11월 11일 세계 지성계의 거인 피터 드러커 박사가 타계했다. 그는 2003년 다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하기는 했지만 생애 마지막까지 의욕적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가 이렇게 빨리 우리 곁을 떠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결국 나의 이력서가 그의 마지막 저작이 되었다. 드러커 박사는 20세기 초에서 21세기 초까지 약 96년간 이 땅의 대격변기를 살다 간 역사의 산 증인이자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었다. 그의 경영 철학을 배우고 전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필자로서는 드러커 박사가 타계하자 이제 진정으로 20세기가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예견했던 대격변, 즉 2015년까지 계속될 메가체인지의 한복판에 여전히 살고 있는데도 말이다. 드러커 박사는 세계 기업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경영 철학자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그의 철학과 저작들은 모든 조직과 개인에게 매니지먼트의 기본이자 교과서로, 나아가 삶의 나침반으로 빛날 것이다. 아마 드러커 박사와 같은 대스승을 또다시 만나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 여기서 간단히 드러커 박사의 발자취와 그가 남긴 저서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을 개관해보고 그의 철학과 가르침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드러커 박사의 발자취와 저술들. 드러커에 관해 국내에 소개된 책들 중에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경영 철학, 그리고 그의 이력에 관해 가장 잘 정리한 책은 고바야시 가오루 교수가 저술한 미래를 읽는 힘이다. 드러커 박사 본인이 직접 저술한 책으로는 나의 이력서와 방관자의 시대를 들 수 있다. 여기서는 미래를 읽는 힘의 내용을 정리하고 필자의 짧은 지식을 가미하여 그의 발자취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드러커 박사는 1909년 구대륙 문명의 중심지인 오스트리아 빈에서 고급 관료의 아들로 태어났다. 젊은 시절 정신분석가인 프로이트와 경제학자인 슌페터를 만나 교류하면서 함부르크 대학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법률학, 경제학, 철학 등을 폭넓게 공부하여
1931년에는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법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5살 때 제1차 세계대전을 경험했던 그는 나치 정권 하에 독일에서 신문기자로 일했는데 이때 히틀러를 취재하기도 했다. 기자로서의 경험은 문필가로서의 글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청년 드러커는 1933년 나치의 핍박을 피해 런던으로 건너갔다. 그는 보험회사와 은행 등에서 경제 고문을 맡는 한편 투자은행에서 일하면서 신문과 잡지 등에 의욕적으로 투고를 하기 시작했다. 이때 독일에서 그가 대학 강사로 있을 당시 제자였던 3살 연하의 도리스와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우연히 재회하여 결혼하게 되었다. 1937년 신문사 특파원으로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1939년 파시즘과 나치즘의 본질을 폭로하고 전체주의의 추락 및 독일과 소련의 결탁을 예측한 처녀작 경제인의 종말을 세상에 펴냈다. 이 책은 윈스턴 처칠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 등 영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그를 일약 유명 인사로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신문기자와 정치학자로 출발한 그는 이후 GM의 컨설턴트를 맡게 되면서 인생 행로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1942년 미국을 배경으로 기업 중심의 공동체 건설을 구상한 저서 산업인의 미래를 저술한 그는 이후 7년간 버몬트주의 베닝턴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철학과 정치학을 가르쳤다. 동시에 GM의 경영 컨설턴트로서 대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게 된다. 이 경험은 1946년 정치, 경제, 산업론에서 기업론으로 연구 분야를 옮기는 분수령이 된 명저 기업의 개념을 펴내는 계기가 된다. 이때부터 그는 기업의 컨설턴트로서 GM, IBM, GE, 시어스와 같은 기업의 행동과 원동력, 성장 과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한편 1949년부터는 무려 22년간 뉴욕 대학의 교수직을 맡게 된다. 1950년에는 노사관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보여주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통합한 산업사회의 구상을 담은 새로운 사회, 1959년에는 현대 산업사회를 규명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실은 논문집 내일의 이정표, 경제정책론과 키에르 케고르의 실존주의를 독창적으로 다룬 내일을 위한 사상 등 산업문명론에 속하는 저작들을 차례로 내놓았다. 이 해는 그가 GE의 컨설턴트가 된 해이기도 하다. 기업의 개념을 펴낸 이래 매크로 문제, 즉 경제 전체로부터 마이크로 문제, 즉 현대 산업사회의 중심인 기업으로 그의 관심이 옮겨갔다. 1954년 그의 경영 철학이 담긴 첫 작품인 동시에 대표적인 고전인 경영의 실제가 발간되었다.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 판매되었으며 오늘날에도 현대 경영의 바이블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드러커 박사를 경영학의 창시자로 알려지게 만든 책 역시 경영의 실제다. 이 책이 발간된 후 드러커 박사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를 방문하여 본격적으로 아시아의 다양한 움직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1964년에는 혁신을 수행하기 위한 기업과 인간의 행동 지침, 그리고 시장 분석 기법을 담은 저서 결과에 의한 경영을, 1966년에는 일에서 효율성과 성과를 지향하기 위한 방법론을 다룬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를 각각 펴냈다. 1969년에는 그의 대표적인 명저 단절의 시대를 썼다. 이 책에서 그는 당시 엄청난 혼란에 둘러싸인 산업사회 변화 양상이 단순히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 구조적, 비연속적 변화의 바탕을 둔 것임을 진작부터 꿰뚫어 보고 있다. 또한 21세기를 향해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이 구조적인 변혁을 바탕으로 향후 사반세기의 변화와 발전을 전망하면서 21세기의 새로운 경영 지침을 제시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해 경영의 실제를 완전히 다시 쓴 대저작이 바로 1974년 발간된 매니지먼트다. 경영의 실제가 미국 내의 경영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 매니지먼트는 일본과 독일, 스위스 등 다양한 국가의 기업 사례를 들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까지도 다루고 있다. 또한 비영리 조직과 지식 노동을 중시하고 있고 사회적 책임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하면서 기업 내부보다 기업 외부, 즉 시장을 중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1971년부터는 클레어몬트 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겨 최근까지 현역으로 일했다. 그 후 현대 경제사회를 조망한 보이지 않는 혁명과 소련의 붕괴를 예언한 새로운 현실에서 비즈니스의 세계화와 다국적화, 다각화, 생활의 질적 고도화, 정보화, 지식화, 고학력화, 자본주의의 변모, 탈비즈니스 사회, 비영리 조직의 부상, 새로운 다원화 사회의 도래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 출현을 일찌감치 꿰뚫고 있었다. 1985년에는 혁신과 기업가 정신에 관한 세계 최초의 방법론인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펴냈는데 이 책에서는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 천재적인 영감이나 재능이 아니라 누구나 배워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1990년에는 영리 조직의 경영에서 비영리 조직의 경영으로 그 영역을 확대한 저서 비영리 단체의 경영을, 1993년에는 공산주의 이후의 새로운 시장 경제를 대담하게 전망한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를 썼다. 1993년에는 비즈니스의 전제와 현실의 변화를 알린 베스트셀러 21세기 지식 경영을 펴냈다. 2000년부터 2001년까지는 처음으로 읽는 드러커 3부작 시리즈를 발간했다. 2006년에는 기술과 문명에 대해 정리한 테크놀로지의 조건이 네 번째 책으로서 이 시리즈에 추가되었다. 2002년에는 사회가 경제를 바꾸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사회가 될 것인지, 경제와 경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밝힌 저서 넥스트 소사이어티를 썼다. 같은 해 그는 미 정부로부터 가장 명예스러운 시민에게 수여하는 대통령 자유훈장을 받았다. 그 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와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논문 등을 정리한 책들이 다수 발간되었다. 그 중에서도 실천하는 경영자에서 그는 한국을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국가로 평가했고, 한국전쟁의 폐허로부터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한 요소로 매니지먼트의 탁월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타계할 때까지 현역으로 일했으며 심지어 수개월 후의 일정까지 빼곡하게 잡혀 있었다. 끝까지 은퇴와는 무관한 삶을 산 그였다. 피터 드러커는 누구인가? 경영학의 발명자,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현대 사회의 철인 등 피터 드러커 박사를 나타내는 말은 수없이 많다. 그는 또한 자본주의에서 자본을 제거하기 위해 평생 노력한 사람으로도 일컬어진다. 그러나 그를 단순히 뛰어난 경영학자라고만 한다면 이는 충분치 않은 표현일 뿐더러 정확한 평가라고도 할 수 없다. 더욱이 경제학자라고 한다면 이는 더더욱 빗나간 시각이다. 어떤 이는 그를 사회심리학자로 평한다. 또한 사물과 역사, 미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측면을 부각하여 사회생태학자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21세기의 환경, 교육, 개발도상국의 문제 등은 통합적인 시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하며 부분적인 분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사회생태학이야말로 드러커 박사를 이해하는 첫 번째 키워드다. 드러커 자신도 이것이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보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했다. 관찰자, 즉 높은 망루에 올라 주위를 살피며 상황을 늘 주시하고 필요에 따라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관찰자인 드러커 박사를 가장 잘 표현한 책이 방관자의 시대이다. 그의 저서들 가운데 그를 가장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이다. 드러커 박사의 모든 측면을 종합하여 표현한다면 동서양의 역사를 통달하고 특히 과거 100년간의 세계 흐름을 읽고 관찰하며 유럽, 미국,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모든 세계의 조직 및 개인과 상호작용하면서 거시경제와 미시경영을 왕래하고 어제의 역사와 오늘의 현실 속에서 미래의 변화를 예견하며 사회의 변화 속에서도 변함없는 요소들을 발견하고 인간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바탕에 둔 현대 경영학을 확립한 경영학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듯 한마디로 그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일이라는 것이다. 이 점이 우물한 개구리식의 학자들과 드러커 박사를 구별케 하는 요소이다. 드러커 박사가 가르쳐준 것. 피터 드러커 박사의 번역가로서 가장 감명을 받았고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 가르침과 통찰 가운데 몇 가지를 선택하여 정리해 보았다. 강점 위에 구축하라. 강점을 활용하라.
인간이나 조직은 각각 강점과 약점을 지니고 있다. 약점을 파고 들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상사와 부하의 강점, 배우자와 자녀들의 강점, 친구들의 강점, 파트너의 강점을 발견하고 살리는 것만이 성과를 맺는 비결이다. 약점으로 보이는 것도 관점을 바꾸면 강점이 된다. 약점과 강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핵심 역량을 발견하고 키우며 집중하는 것이 성과를 낳는 지름길이라고 드러커 박사는 말한다. 문제보다 기회에 초점을 맞추라. 많은 기업과 사람들이 현재 안고 있는 문제로 신음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한다. 그러나 급히 수술해야 할 문제는 제외하고 보면 문제 그 자체보다 미래지향적인 기회에 초점을 맞추어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야만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고 나아가 큰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문제로 보이는 것도 얼마든지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 지금 있는 곳에서 무엇에 공헌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많은 사람들이 공헌을 통한 성과보다는 눈앞의 보수나 평가에만 집착한다. 드러커 박사는 개인의 진정한 성공이란 조직과 사회에 대한 공헌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내부보다 외부를 지향하라. 기회와 성공은 바깥, 즉 시장과 고객에 있다. 내부에 있는 것은 비용과 문제뿐이다. 성과만이 유일하고 확실한 기준이다. 조직 구조, 목표 시장의 선정, 인사 관리, 다각화, 마케팅 등을 고려할 때 유일하고 확실한 척도는 그것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이다. 매니지먼트는 조직으로 하여금 성과를 올리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책무다. 모든 일은 생각한 것보다 2배의 시간이 든다. 일주일이 걸릴 것이라고 부하 직원이 보고하면 2주가 걸리겠다고 생각하라는 것이다. 인간 활동의 특성을 알기 쉽게 나타낸 말이다. 배우고 또 버려라.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그리고 낡은 것, 진부한 것, 더 이상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 집중할 수 없는 것, 과거에 대한 집착은 버려야 한다. 이미 크게 성공한 것일수록 빨리 진부해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버려야 한다. 취해야 할 우선순위보다 버려야 할 열등순위를 고려하라는 말도 이것과 상통하는 표현이다. 성실은 모든 영리함보다 뛰어난 능력이다. 기술이나 지식은 언제나 습득할 수 있다. 그러나 쉽게 습득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성실함이다. 성실함은 어릴 때부터 오랜 시간을 들여 획득해야 하는 가치이므로 무엇보다 중시해야 한다. 평생 조직을 위해 성실히 일한 사람을 쉽게 해고하는 것은 매니지먼트의 수치이다. 성실함이 없는 영리한 사람은 조직과 사회와 국가에 막대한 해를 끼친다. 여성의 능력을 활용하라. 능력은 있으나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여성들이 여전히 많다. 과거의 여성들과 달리 가사나 사회적인 제약의 부담을 적게 받는 교육받은 여성들이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찾고 있음을 늘 명심해야 한다. 우리의 사업은 무엇인가, 무엇이어야만 하는가를 생각하라. 아마도 드러커 박사의 저작에서 이 말보다 자주 등장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 시장에서 리더의 지위를 얻거나 사업의 성공을 바란다면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개인에게 삶의 목적이 있듯이 기업에도 존재의 목적이 있다. 그것을 명확히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첫째가는 책무다. 드러커 박사의 영원한 철학과 통찰. 드러커 박사와 친한 사람들은 그를 피터라고 부른다. 필자는 드러커 박사의 제자의 제자, 즉 손자 제자에 해당한다. 드러커 연구에 있어 아시아 제1인자를 할 수 있는 고바야시 가오루 교수가 바로 필자의 은사님이시다. 고바야시 교수는 40여 년간 드러커 박사를 만나고 대화하고 배워온 드러커 경영 철학의 살아있는 메신저다. 드러커 박사는 평생 제자를 따로 지정해서 육성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드러커의 제자라고 하는 분들은 모두 억지로 된 제자들이다. 그러므로 필자 역시 억지로 된 손자 제자다. 고바야시 교수가 쓴 미래를 읽는 힘을 번역하면서 필자는 본격적으로 드러커 박사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 후 그의 저작을 몇 권 더 번역하게 되었고 이 작업을 통해 그의 철학을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었다. 공교롭게도 드러커 박사가 타계한 날은 그의 대표작이자 최고 저작이라고 불리는 본서 매니지먼트의 번역을 마친 날이었다. 드러커 박사로부터 한국 독자들을 위한 서문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몹시 안타까울 따름이다.
2004년 5월 28일에는 몇몇 드러커 연구자들과 함께 LA 근교의 조용한 도시 클레어몬트에 있는 드러커 박사의 자택을 방문하여 그로부터 직접 강의를 들을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드러커 박사는 노구에도 불구하고 굵직한 음성으로 1시간 이상 쉼없이 젊은 컨설턴트의 육성에 대해 강의해 주었다. 보통 30분 이상 면담하기가 힘들지만 그날 드러커 박사는 그칠 줄을 몰랐다.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온 이목을 집중해서 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준비한 질문에 모두 대답하고도 그는 쉴 새 없이 혼다가 미국에서 성공한 이유에 대하여, IBM이 기술 면에서 최고가 아니지만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이유에 대하여, 문제보다는 기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다. 도리스 여사가 그의 건강을 걱정하여 말리지 않았다면 2시간은 좋게 강의했을 것이다. 그것이 드러커 박사와의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었다. 이 만남은 아마도 필자에게 생애 최고의 충격으로 남을 것이다. 이 만남 이후 번역과 강연, 배움과 실천을 통해 드러커 박사의 경영 철학을 전파하고 세계의 매니지먼트 수준을 높이는 일이 필자에게 평생의 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9.11 테러 이후 세상이 더 떠들썩해지고 정세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안에 떠는 우리들에게 드러커 박사는 아마 그리 걱정할 것 없습니다. 지난 100년간 평화로운 시대란 없었습니다. 더 나쁜 시절도 많았습니다. 라고 낙천가답게 대답해 줄 것이라 믿는다. 여전히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세상이다. 그러나 정말 걱정할 것 없다. 드러커 박사는 갔지만 그의 철학과 통찰은 남아 우리들에게 변함없는 경영과 삶의 지침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끝.